긴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텐데요. 연휴에 했던 다짐과 득담으로 받은 좋은 기운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뉴스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사건 등 강력 사건은 범죄 피해의 충격이 특히 큽니다. 강력 범죄는 국내에서 해마다 3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넷 중 1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만 경제적 지원이나 전문 심리 치료는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범죄 이후 무너진 피해자의 삶, 끝나지 않은 고통을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린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2015년 12월의 끝자락. 고요한 절간 법당을 서러운 흐느낌이 가득 메웁니다. 하나뿐인 딸 안주경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 눈물로 이름을 불러보지만 영정사진 속 딸은 대답이 없고 해사한 미소만 띕니다. 스물일곱 꽃 같던 딸은 범죄자의 손에 너무도 허망하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유품을 태워 날려보내는 순간까지도 딸의 죽음은 당장이라도 깨고 싶은 악몽입니다. 원망스러우면 좀 미칠 지경이죠. 이거 원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물론 우리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그런 현실적인 그게 내한테 현실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평소와 다를 게 없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였다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주경 씨가 한낮이 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 온 게 한 오후 3시나 돼 아마 전화가 왔을 겁니다. 언니가 전화 연락이 안 된다. 아빠 퇴근하고 나서 같이 가보자. 친척들이 원룸을 찾았을 때 주경 씨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신발 신고 바로 뛰어들어갔죠. 나도 모르게 애기 오른팔을 제가 이렇게 웃겨 잡았거든요. 잡아보니까 경직이 돼 있던 느낌이 경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일 당했구나. 주경 씨가 변을 당한 당일 현장 주변 CCTV 화면입니다. 새벽 3시쯤 주경 씨는 친구들과 만난 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가던 주경 씨를 뒤쫓습니다. 남자는 방범 현관문에 가로막히자 2시간 넘게 집 주변을 맴돌다가 가스관을 타고 방에 침입했고 새벽 6시 반쯤 황급히 원룸을 벗어났습니다. 사건 다음 날 경찰은 강간과 살인, 야간 주거지 침입 등의 혐의로 23살 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살던 얼굴도 모르는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후 50일 정 씨를 피고인으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원을 찾은 가족들은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처음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오늘 처음 보셨죠? 오늘 처음 봤죠.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솔직한 심정은 뭐 진짜 뛰쳐나가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실제 그 마음이 있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참상을 다시 떠올려야 했기에 공판에 참석하는 것도 가족에게는 고통입니다. 다시 그걸 아유, 듣기 싫죠. 그죠. 지금 또 번복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도 이제 법정에는 저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못 나올 것 같고
사건 한 달여 뒤였던 지난해 12월. 아버지 안 씨는 딸을 잃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습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았지만 남은 가족의 일상은 주경 씨를 잃은 그날에 멈춘 채 폐허 속입니다. 20년 동안 운수업을 하던 안 씨는 2달 만에 출근했지만 운전대를 잡기도 벅찹니다. 다른 가족들도 매주 한 차례씩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맨정신에 있으면 술로 안만 보고 자면 지금은 좀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좀 놔두시면서 좀 이렇게 봅시다. 2달째 치료받았지만 가족을 잃었다는 자책감에 고통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일단 죄책감이죠, 그죠? 내가 뭘 좀 잘못한 게 아닐까.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거나 따뜻하게 감사하는 시선이 아니에요. 결국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술과 현장 검증, 공판 참석까지 사건 후에도 충격을 받을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 참여라든지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라든지 2차적인 심리적 충격이 계속 오죠.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환자분들을 보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상 때문에 호소를 하시죠. 실제로 안 씨 가족과 같은 범죄 피해자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해마다 12만 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수면 장애와 불안 증세 등을 동반해 우울증이나 사회 부적응, 심하게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충격은 뇌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융합과학연구소가 범죄 피해자 60명의 뇌 영상을 분석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결정과 계획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과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뇌의 신호를 육체로 전달하는 백질에서 이상이 발견됐는데 최악에는 뇌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범죄 피해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난 2004년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로 큰 형이 살해당하자 둘째와 막내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7년 11살 혜진 양의 유괴 사망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 6년 만에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과 방화, 신체적, 정신적으로 범죄 피해가 큰 강력 흉악범죄입니다. 이런 흉악범죄는 지난 2005년 19,000여 건에서 지난 2014년에는 34,000여 건이 발생했는데요. 10년 동안 무려 66%나 급증한 건데 그만큼 범죄 피해자도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지난 2005년부터 마련됐는데요. 범죄 피해자는 이곳처럼 전국 각지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의료적, 경제적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법률 자문이나 전문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범죄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해마다 300여 건으로 전체 흉악범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문 상담 치료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기도 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5곳, 여기에 민간 서비스까지 관련 제도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겁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강력 범죄 피해자를 돕고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를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경찰의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이 심리상담과 피해자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운영을 돕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구조금 지급을, 스마일센터는 전문 심리치료를 맡습니다. 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상담과 구조를 돕습니다. 이 가운데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입니다. 전국 5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경남에는 창원과 진주, 통영 등 6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6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생필품 등 총 14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 센터 대부분이 한시적인 경제적 지원에 그칩니다. 이마저 예산의 한계로 1인당 치료비는 최대 3천만 원, 생계비는 최대 석 달 동안 월 50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절실한 심리치료 지원은 이보다 열악합니다. 정부의 심리치료 전문기관은 전국 8곳에 그치고 경남은 아예 없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를 맡아 심리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지만 사실상 방치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민간단체가 나서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 피해자를 연계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서에서 일단 성인이 떨어져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에서는 아주 부진하고요. 사건 초기에 심리치료 지원이 어렵다 보니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자마자 지원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초기에 이제 적절한 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거의 이제 밀폐를 시키죠. 자기 피해를 누가 아는 것도 싫어하고 타인과의 어떤 공유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더 큰 이제 어떤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갖는다든가. 게다가 수사가 피의자 검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 가족들은 수사 협조와 계속된 진술로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범죄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진범을 체포하고 그 진범에 대해서 적절한 재판과 적절한 형량을 갖다 부과하고 그런다 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범죄 사건의 하나의 당사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범죄 사건을 증언해주고 범죄 사건이 있었던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통합 체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기관 간 연계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산 현실화도 과제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범죄자 수용과 교화 등에 쓰이는 예산의 5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벌금으로 마련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전입 비율을 현행 6%에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와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재정적 회복에도 비중을 두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재기능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적정 수준까지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별이 잘 보여 딸이 자주 오르던 산. 이제는 아버지와 삼촌만 오릅니다. 아버지는 딸이 그리울 때마다
산 아래 가족의 집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을 찾습니다. 갑자기 애가 이제 생각나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그 나는 평상시에는 아직 살아있다. 생활한다는 걸 그렇게 자꾸만 받아다가 소주를 한 병이나 2병 마시면 나도 모르게 무작정 올라오는 기라. 아버지의 생일을 챙기고 주말이면 가족과 저녁을 먹던 살가운 딸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오르는 건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을 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남은 몇 시간 전으로도 내돌렸으면 했다면 차라리 내가 아이를 살리는 길이 된다 하면 나는 그래 하고 싶어 솔직히. 나는 살만큼 안 살았습니까? 근데 뭐 저는 지금도 아이가 내 곁을 떠났다는 그 자체가 지금 뭐 그래 눈만 감으면은 내 동공 안에는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마지막 모습. 사건 석 달이 지나고 아버지 안 씨는 민간단체의 도움을 구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옆에서 손잡아주고 묵묵히 지켜보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들이 회복을 도울 뿐입니다.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 범죄는 그때 비로소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